아프리카사를 할게요. 자, 아프리카사는 예전에 07년 문제 딱 한 문제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어.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안 나왔거든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왕국들이 있는데 아쇼 왕국, 가나 왕국, 뭐 말리 왕국 등등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악쇼 왕국은 기원전 이게 4세기에서 10세기 정도에 있었던 왕조예요. 그 6세기인데 10세기도 곤치세요. 10세기도. 그래서 이제 07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왕조인데 원래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이제 기원전 550년경에 그 생게 민족, 악슌 민족이 세운 왕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악슌을 도읍으로 해서 왕국이 건설이 됐고, 그래서 이제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그 소말리아나 아라비아까지 세력이 확대됐던 왕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집트, 로마, 인도와 교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특징을 좀 보면 이 왕조는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기독교가 전파됐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아프리카에 보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이때 기독교는 그 카톨릭이나 전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코튼교다 해가지고 그 동방교의 일족.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믿는 그 이집트나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근데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11세기 때 그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7세기 때 이제 등장 이슬람 세력이 침입을 해서 결국에는 쇠퇴했다가 10세기 말경에 뭐냐면 그 멸망을 했어요. 약슌 왕국.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왕국이고 그 위치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 왕국이나 말리 왕국 그런 왕국도 있거든요. 이 가나 왕국과 말리 왕국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다음에 사하라 무역 있죠. 사하라 무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한 그 뭐냐면 왕조들이죠. 그래서 이 가나 왕조는 그 3세기에서 4세기 때가 아니라 3세기에서 거의 11세기까지 존재했던 왕조예요. 이거 좀 곤치시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왕조도 정확하게 좀 위치를 외워두세요. 그래서 가나 왕조는 오늘날 사하라 지역에 있었던 그 부근의 왕조가 가나 왕조예요. 가나 왕조. 자, 이 가나인들은 이제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앞서서 이제 국가를 건설했고, 그 나중에 그 모라베드 왕조에 의해서 멸망해서 나중에 이슬람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나 왕조 아까 얘기한 사하라 횡단무역을 장악을 했어. 그래서 사하라 횡단무역은 뭐냐면 사하라 사막 아시죠? 그 리비아하고 모로코 남쪽에 있는 이 사하라 산맥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지중해 무역과 인도양 무역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아프리카의 남부 지역과 연결시켜놓은 무역이 사하라 횡단 무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 밑에 보면 지중해 무역과 인도양 교육망을 연계시켜서 그 당시 그걸 통해서 아프리카 상인들이 지중해 유럽 상인들에게 맞는 수요품을 공급해주는 그런 무역이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북아프리카 지역이 있고 사하 이남 지역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사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유럽이나 서아시아 지역으로 교류가 할 수 있었죠. 사하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사하 횡단 무역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때 이제 사하라 횡단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물품들이 교육이 됐는데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 교육 물자들 보면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금이나 노예, 그 다음 아라비아에서는 소금이나 청동,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옷감이나 말, 칼들을 이제 교육했다고요. 옷감, 말, 칼 등을 교육을 했다는 거. 특히 노예무역 있죠. 노예무역. 그래서 남부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아라비아나 유럽에 갖다 파는 그 노예무역이 상당히 발달됐다.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사하라 횡단무역이 상당히 강조돼갖고 여러 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교육과정을 보면 아프리카사가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아프리카사, 오세아니아사 해갖고 많이 집어넣었어. 근데 요번에 교육과정 세계사 내용을 보면 이런 거 다 이제 거의 축소시키고 예전대로 주로 그 동아시아사는 중국사, 그 다음에 서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역사들만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는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가나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또 패권을 장악한 사하라 횡단 무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거기에 있는 만리 왕조예요. 만리 왕조. 이 만리 왕조는 사라 횡단무역을 성장했고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왕이 누구냐면 만사무사 왕이 있어요. 예. 그래서 14세기 때 이제 만리 왕조를 이제 통치했던 그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만리 왕조의 최고 전성기를 있던 사람이고, 그 이 만사무사는 이제 그 수도가 어디였냐면 팀푸트라는 곳이 있어. 예. 그래서 이 팀푸트를 이제 수도 정했고, 여기가 무역과 학문의 중심지로서 발전됐고, 모스크를 건립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큰 대도시도 형성됐던 도시다. 그러다가 나중에 황금무역 중심지가 벗어나면서 세력되고 나중에 송가의 왕조에게 멸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송가의 왕조가 또 사라 횡단무역의 중심지로 이제 부각이 되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나, 말리, 송가이 이 왕조는 그 어느 무역과 관련돼 있죠? 사라 횡단무역과 관련돼 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왕조의 위치 같은 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왕조도 있는데 시험 문제 솔직히 말해서 요거 공부하기에는 좀 그래, 요 부분은. 다만 이제 최근에 추세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제국주의 국가들 있죠.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저항 운동들 좀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그 프린트 자료 올려놨어요. 그 제국주의 국가 그 설명할 때 서양에. 그래서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뭐 에티오피아가 이제 그 아드와 전투에서 그다음 이탈리아 침략군을 물리친 거, 예전에 설명한 거 있죠?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프리카에서는. 자, 그러면 남미사를 넘어갈게요. 남미사. 자, 남미사도 이제 예전에 그 유럽사와 연관돼서 이제 유럽의 식민지자들이 어떻게 남미를 지배했는가,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남미의 독립운동 있죠? 관련돼갖고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남미사가 상당히 또 부각이 됐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보면 남미사가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나올 가능성도 없긴 하는데, 보면. 자, 그 유럽의 지배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대륙 있죠, 신대륙.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요. 원래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다가 그 원래 구대륙 있는 사람들이 베링해를 통해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건너오게 되거든요. 이건 물론 가설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면 인류가 널리 이제 그 살기 시작하는데,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은 되게 많아요. 뭐 멕시코만 봐도 올메카 문화도 있고 톨텍 문명도 있고 등등 있고, 뭐 안데스 문명 같은 차비, 모차, 치무 등등 이런 문명도 있는데, 우리 이런 문명까지 다 알고 필요는 없어. 교과서에 쓸데없는 문명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문명은 시험에 나오는 문명이죠.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하나는 아즈텍 문명하고 또 하나가 잉카 문명이야. 그 아즈텍 문명은 이제 어디에 있는 문명이에요? 마야 문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그 멕시코에 있는 문명이죠. 멕시코. 그 다음에 잉카는 위치가 남미 지역의 페루에 있는 문화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문화가 있다. 아즈텍 문명은 이제 몇 세기 때까지 있었던 문명이냐면 12세기에서 16세기 때 그 있었던 문명인데, 그 원래는 이 아즈텍 문명은 이제 스페인들이 불렸던 그 호칭들이에요. 그 동아소의 나라 아스트라라는 말에서 이제 나왔던 명칭이 나왔는데, 자, 이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을 계승했고, 수도를 어디로 정했냐면 테노치티트라라는 곳에 있어요. 테노치티트라. 외워두세요, 이거 좀. 왜냐면 오늘날 멕시코 수도가 어디죠? 멕시코 시티죠. 이 멕시코 시티의 그 뭐냐면 예전 이름이야.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아즈텍은 이게 신장 정치를 했죠. 그래서 황제가 신과 인간의 중간 존재로서 이제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문자와 달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림 문자는 지금 해석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달력이 있는데, 달력은 이제 좀 약간 그 마야 문명 때 만들어진 달력이라서 상당히 좀 특이한 형태의 달력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거대한 신전을 축조했는데, 그 마야 같은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에는 신전, 피라미드를 많이 건설했어요. 예, 피라미드. 그래서 보통 이 피라미드는 이제 어디가 이집트가 건설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신전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 무덤이에요. 근데 요 아즈텍식의 그 피라미드는 신전이야, 신전. 그래서 그 이집트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아즈텍 그 피라미드는 신전 역할이 상당히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인신공양은 뭐냐면 그 예전에도 한번 그 영화로 나왔는데 사람의 목을 잘라. 그리고 나서 배를 가둔 다음에 심장을 꺼내가지고 하늘에 받치고 그 뭐냐면 그 사람의 몸을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과 이제 합의다를 일으키는 그 임신공양이라는 이상한 식인풍습이 있어. 이걸.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스페인 지배자들이 이걸 뭐냐면 비난하면서 이런 야만인들을 우리가 문명화 시켜주려고 뭐냐면 지배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잖아요. 임신공양 같은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잉카 문명이 있는데, 잉카 문명은 이제 주로 페루 남부 지역에서 이제 그 있었던 문명이에요. 그래서 안데스 문명 중에 마지막 문명이었고요. 그래서 수도는 코스코였고,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잉카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그 도로망을 구축하고 석조 건축물이 발달됐고요. 결승 문자라는 게 있어요. 결승 문자는 그 뭐냐면 꼬아서 만든 문자라고 하거든요. 새끼줄을 만들어서 만든 문자인데 이 결승 문자는 지금 해독이 그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 문자라는 것만 있고 그다음 태양신을 숭배하고 다신교였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고요. 잉카나 아즈타 문명이나 공통점 뭐냐면 중심 부족이 지배 부족이 있어. 그래서 그 밑에 피지배 부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배 부족들이 피지배 부족들 좀 억압을 하고 탄압을 했어. 그 나중에 서양인들이 소수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쉽게 진압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이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에 반발된 세력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세력들이 누구하고 붙은 거예요? 서양 세력들과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이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럽인들의 정복을 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가 2번 나왔는데, 2-3번. 자, 유럽인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인디언 문명들을 이제 그 멸망을 시켰는데, 이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스페인에서 이제 왔죠. 그래서 이제 콘키스타토르라는 사람이 이제 왔어요. 이게 그 당시 그 뭐냐면, 지배자, 정복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즈테와 잉카 문명을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아즈테는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코르테스한테 멸망을 당하죠. 코르테스가. 그래서 이 코르테스가 그 당시 이제 16세기 초반 1519년에 보병 400명하고 기병 15명을 이끌고 아즈타 왕국의 내분을 이용해 가지고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1512년에 수도인 테노치티트라를 정복하고 이것을 뭘로 이름을 바꾸냐면 새로운 에스파냐는 뜻으로 멕시코 시티로 바뀌어요. 예, 이름을 개칭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잉카 문명은 누구한테 멸망하죠? 피사르에게 멸망하죠. 네, 피사르. 그래서 이제 잉카 문명은 그 당시 피사르도 마찬가지로 186명의 병력을 이끌고 와서 그 당시 잉카 제국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켜. 황제를 이제 사로잡죠. 그리고 처형시키고. 근데 그렇게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아주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와갖고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멸망을 시킬 수 있었던 게 2가지 요인이에요. 아까쯤에 그 잉카나 아즈테 내에 분열 있었고, 2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우수성이야. 서양 지배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 서양 침략군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무기나 총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인디언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철기도 없었어. 그 당시에. 고작 청동기 조금 약간 발달됐고 되게 무기는 뭐야? 석기야. 그러니까 돌석기 가지고 이제 뭐냐면 총포로도 맞서가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 동학농민 운동할 때 일본군은 그 기관총 가지고 있고 명총시 메이지 명총 속총 갖고 싸우는데 우리는 뭐야? 하승총 몇 개 가지고 싸우는 거야. 꼴이 되는 거야. 똑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2006년도하고 나왔던 문제가 에코미한다 제도죠.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에코미한다 제도는 이제 스페인에서 정복자들, 콘키스타도르에게
1.0주를 주고 영진의 원주민들 공납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야. 이게 에코미안다 제도야. 더 나아가서 강제 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허용해요. 그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예전에 에코미안다의 명칭까지 나왔는데 내용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그 15년 기출문제 그 성향의 법칙 있죠? 코드 테스트 나왔죠? 거기에서 잠깐 언급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주민의 생활은 비참했죠. 일단 이제 강상체군이나 특히 강상체군은 이제 주 포토시 강산 있죠? 그걸 중심으로 은강, 금강에서 이제 강산체군을 했고 동원했고, 그 다음에 사탕수수나 담배 농장에 고된 노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노동력 착취나 천연두 유입으로 다수가 사망돼요. 특히 천연두 같은 그 질병 유입이 상당히 큰 타격을 주죠. 왜냐하면 구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천연두나 그 다음에 뭐 패스트나 그런 것들에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생겼어.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죽어. 근데 이 사람들 뭐야? 갑자기 들어온 거냐.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큰 타격을 주죠. 그래서 인구가 급감을 해.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한 90%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서야 이제 유도민들이 안 되겠다. 원주민들은 이제 보호정책으로 바뀌어요. 보호정책을 바꾸고 개종을 시키고 대신에 그 상강부역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뭘 가지고 오죠? 노예를 수입해 오죠. 그 노예를 이제 수입을 해서 그 얘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거야. 강제 노동을.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요 부분이 2006년도에 나왔어요. 기출이. 그래서 노동력 착취나 천연두 유입으로 원주민들이 다수 사망하니까 이제 원주민을 보호하고 흑인을 노예 수입해갖고 이제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원주민 문화를 이제 파괴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혼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이때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되죠. 그래서 사탕수수나 커피나 이런 것들, 단일 작물들만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흑인들 이용해갖고 이걸 재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미 지역하고 북미 지역이 좀 문화권이 달라요. 그래서 북미 같은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앵글색슨 아메리카라고 하죠. 그 앵글색슨 아메리카 지역은 혼혈이 좀 덜 됐어요. 이 지역은요. 그래서 인종별로 이렇게 다양한 문화도 있지만 서로 섞이진 않아요. 예. 왜 섞이지 않냐면 앵글색슨 같은 경우 아메리카는 영국 프랑스인들이 거주할 때 얘네들은 정착을 목적으로 거주한 거야. 그러다 보니 가족 단위로 다 왔어.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했기 때문에 인디언 여자들 볼 일이 없죠. 괜히 봤다가 마누라한테 얻어맞죠.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다 안 됐는데 문제는 스페인 지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지배했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 있죠. 멕시코 이남 쪽으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제 약탈하고 돈을 찾으러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남자 혼자만 온 거야, 주로. 그러다 보니까 남자 혼자만 오다 보니까 성욕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디언 여자들과 피가 섞이죠. 흑인들과 피가 섞이죠. 그러면서 혼혈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백인하고 인디언이 서로 섞여가지고 뭐가 된 거죠? 메스티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인하고 흑인하고 섞여서 물라토가 되고, 그 다음에 흑인하고 인디언이 섞여서 삼바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 계통이 있고 또 섞여 피가. 되게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문화도 섞여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순수 인디언 계통은 없어요. 되게 메스티조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있고, 이 메스티조는 그 남미에서 피지배층이야. 그리고 이제 피가 섞이지 않는 스페인 계통 있죠. 백인들이 실제 남미 지역을 장악하고 있죠. 경제적, 정치적으로. 예.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앵글로색슨 문화와 그 밑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계층들은 어떤 계층이냐면, 크리올이라는 계층이 있어요. 이 크리올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 씌웠던 육두품하고 비슷한데, 남미 지역의 식민지 당시에 최고 정점을 이뤘던 사람은 누구야? 에스파냐, 포르투갈 태어나서 파견된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금수저가 되는 거고, 은수저는 누구냐면 백인이지만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죠. 남미 지역. 그래서 이제 크리올가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의 토착세력이에요. 어느 정도 대규모 농장도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메스티조가 있고, 메스티조 바로 밑에 가 있는 거는 노예나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층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크리오들은 경제적인 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이 전개됐다. 크리오라는 계층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남미 독립운동을 좀 볼게요. 자, 남미 독립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세력들은 어떤 계층이라고 했죠? 크리오라고 했죠? 근데 그 전에 크리오 계층이 아니라 흑인들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이 있었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그게 뭐냐, IT죠, IT. 이 IT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이 IT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노예 출신이었던 투생 루베르트로가 독립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독립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투생 루베르트로는 잡혔죠. 그렇지만 그 후계자들이 독립운동을 추진해가지고 결국에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이 돼요. 흑인 독립국이. 예. 그래서 이제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탄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IT의 독립운동의 영향, 이렇게 해갖고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 최초 흑인 공화국. 그래서 어떤 책에는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요거는 또 다른 해석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크게 못 미쳤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최초의 독립운동은 IT에서 일어났고, 투생 누베르트루는 외워두세요, 이름을. 네, 투생 누베르트루라는 사람을 있다는 건데, 이 사람 이름은 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남미의 본격적인 운동은 이제 19세기 때 일어나요. 19세기 때. 언제 일어나냐면, 그 당시 나폴레옹이 에스파냐, 포르투갈 점령하죠. 그래서 이제 본국하고 연락이 끊어져. 그러면서 식민지장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중심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볼리바르 산 마르틴 같은 사람이야. 볼리바르 산 마르틴은 그 출신이 뭐야? 크리오유죠? 예. 네, 그들이 있고, 볼리바르는 이제 해방자단 칭호를 이제 받게 되고, 의원군을 조직해서, 카라카스, 오늘날 베네수엘라, 보고타, 오늘날 콜롬비아, 키트, 에콰도르를 독립을 시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라틴 아메리카도 미국처럼, 대제국을 만들어야 돼, 대공화국을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1819년에 콜롬비아 공화국을 수립하죠. 오늘날 콜롬비아가 아니라, 앞에 이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여러 나라를 묶은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루와 볼리비아 독립도 관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회의를 개최했냐? 파나마 회의를 개최했어. 그래서 파나마에 모여서 그다음 여러 이제 독립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연방을 건설하자, 미국처럼. 그래서 이제 시도했지만 단일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어떤 패권은 이제 침해당할 것 같은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같은 단일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 미국과 영국 입장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해해서 실패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범아메리카주의 기초를 이뤘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남미 독립운동을 누가 지원해줬냐면 미국과 영국이 지원을 해줬어요. 미국은 뭘로 했죠? 멀로 선언. 영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미국과 영국이 왜 지원을 해줬을까요? 일단 경제적 문제 때문이죠. 미국은 그 남미 지역을 중에 장악해서 자기의 뒷마당으로 삼으려고 했고, 영국은 뭐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여기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단일 공화국을 설립한 건 또 방해야. 왜냐면 단일 공화국으로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제대로 통제가 안 되겠죠. 힘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분열돼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라틴 아메리카 연방공화국 건립 시도를 방해를 했다. 그다음 산 마르티 같은 경우에는 나브라타와 이제 산티아고를 독립을 시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브라질은 좀 약간 특이한 건데, 브라질은 어떤 식민지였어요? 나머지는 다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이 식민지는 뭐죠? 포르투갈이 지배했던 식민지야.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특이한 건 또 포르투갈 왕이 자기 항태자를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 총독으로 이렇게 내려보냈거든요. 근데 이 항태자가 주도로 해갖고 브라질의 독립선언을 해요. 이게 특이한 건데,
그래서 이제 하다가 독립하고 나서 이 항태자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 또. 독립세력들에게. 뭐 이렇게 이용만 하고 그냥 쫓겨나게 되는데, 자, 그 다음 멕시코 같은 게 크리올 중심으로 해서 이달고나 모레스가 독립투쟁을 해서 에스파뇨 독립 성취를 하고, 멕시코는 상당히 땅이 넓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멕시코 땅이 뭐 지금 오늘날 미국의 서부 남부 지역은 원래 다 누구 땅이었죠? 멕시코 땅이었다가 미국한테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뭐 텍사스도 뺏기고 뭐 캘리포니아 지역도 뺏기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자, 독립 이후에 이제 사회 문제를 볼게요. 자, 지배층이 크리올과 다른 계층의 격차가 너무 심했고, 남미 같은 경우는 되게 빈부격차 많죠? 그래서 크리올 계층하고 그 인디언, 메스티주가 갈등이 많아. 이런 것도 있고, 지역 간의 불균등.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가진 지방세력들 반란, 군부통치, 맨날 쿠데타가 일어나고,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간섭도 많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공업국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강의 종속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차베스 대통령 아시죠? 콜롬비아 차베스 대통령이 이제 뭐냐면 미국의 어떤 그 영향을 배제하려고 좌파 정권을 일컫던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반미 연합 전선이 형성되긴 했는데, 차베스가 몇 년 전에 죽었더라고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암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죠. 하여튼. 자, 뭐 이렇게 있고, 남의 나라 문제니까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계속 이게 진행이 됐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남미의 독립운동사 한번 훑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출 주제별 그 강의가 끝났어요. 원래는 8월 말 정도에 마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말에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일정은 좀 빨리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 주 끝나고,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지방 모임 가기 때문에 한 주 후강하고, 세 번째 주부터 이제 기출 분석 강의를 할게요. 예, 그래갖고, 그때 교재는 이제 2편하고 3편이에요. 2편은 문제만 있어요. 기출 문제들 있고, 3편은 분석집이 있거든요. 근데 분석집은 굳이 없는 분들은 안 사줘도 돼요. 2편은 꼭 필수예요. 2편 보고, 거기에 이제 2편과 관련된 이제 뭐냐면 유사 문제들, 동형 문제들 찾아서 7편을 찾아서 한두 문제 제가 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내용 설명은 그냥 여기에서 했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들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8월 셋째 주부터 진행을 해갖고 9월 말까지 한 10주 정도 이렇게, 10주가 아니라 10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서 10월 첫째 주부터 해서 모의고사를 이제 할 거예요. 그 추석 끝난 다음에,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 그 공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지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